네, 구속 수감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해자 최모 씨,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모레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살인 고의성 입증이 가능할지, 최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될지 자세한 수사 상황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해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의자 최모 씨의 혐의가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피의자는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고의성이 있느냐의 그 여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해서 판사의 그 심증 형성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은 통상 그 3회에 그 걸쳐서 관련 질문, 비교 질문을 이제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데요. 비록 그 증거 능력이 그 있지는 그 않지만 이 수사의 그 중요한 그 정황의 증거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실제로 살인을 하려고 하는 준비는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예. 살인에 대한 뭐 관심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또 자백을 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유학을 하게 되면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인의 마음속에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그 많이 그 확보를 해야 입증이 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뿐만이 아니고 이 범인이 갖고 있었던 PC라든가 또는 휴대폰이라든가 에서 여러 가지 그 살인과 관련된 뭐 준비 행위에 대한 뭐 포렌식 그 작업 등등을 그 포함을 해서 과연 미필적 고의 또는 실제로 공격 행위를 했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심증에 관한 판사의 심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할 텐데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또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정밀 감식할 예정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검도 상당히 그 이제 중요한 감정 결과로서 지금 말씀드린 공격의 그 잔인성 또 그 범행을 했을 때 생기는 실제적인 피해, 경위 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그 과학적 증거이기 때문에 말이죠. 현재 그 범인은 성폭행 관련된 그 사실에 있어서도 착수를 했지만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 또 미수를 했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부검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무엇이냐. 어떠한 공격 행위를 어느 부분을 통해서 지금 머리 등에 대한 심한 공격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검 결과 그리고 지금 사용된 이른바 뭐 호신용 장비라고 했지만 실제로 사람을 사망케 하기에 충분한 그와 같은 너클이라고 통상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있어서의 그 정밀 감정도 역시 그 동시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느 얼굴 부위에 또는 어느 머리 부위에 어떤 식으로 몇 회에 대해서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결정적인 사망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부검을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정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4개월 전이었죠.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매하고 또 폐쇄로 그러니까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은 뭐 우발적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 4개월 전부터 이 끔찍한 흉기를 구입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영상 등을 우리가 그 가만히 분석을 하게 보게 되면 이 경로에 이 도로에 그 이르는 동안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본인 입장에서. 또 트럭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훔쳐보는 행위도 하고요.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선호감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이제 그런 그 행위였던 것이죠. 또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CCTV가 없는 곳을 택했다. 그렇다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일정한 계획 아래서 마음속의 그 지도 안에서 준비를 하고 실행에 그 착수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계획성과 그 우발성에 있어서의 그 양형의 그 차이라
차이라든가 또 범행의 성공과 범행의 미수에 있어서의 양형에 있어서 차이 뭐 등등을 상당히 그 의식을 하고 또 심지어 심신미약까지 이 마음속에 생각을 해서 양형을 줄이려고 하는 뭐 이런 행태로 보여지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행동들을 보면 치밀한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피의자 최모 씨가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금 그 알려진 그 사항이 특별한 뭐 직업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예. 그 PC방에 어느 PC방에서는 무려 하루에 6시간 이상 게임을 즐겼던 뭐 이런 사항도 많이 생각이 되고 추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정적인 그 PC방에서는 2년 동안 무려 그 550시간 이상 게임을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더군다나 본인이 갖고 있었던 휴대폰에 다른 뭐 지인과 또는 친구와 이렇게 통화한 내역이 거의 없다. 오직 그 통화한 그 내역은 배달을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 사회적 소통, 사회적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 사회적 이박인, 사회적 외톨이의 그 성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혼자 지내는 사회적 외톨이들은 또 방 안에서 주로 이제 게임 또는 PC방에서 게임 뭐 이렇게 같이 또 연동되는 모습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 몇 달 전에 발생했던 정유정 그 사건 역시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해봤더니 친구와 통화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이제 없었다. 뭐 이런 점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이제 공통점입니다. 즉 그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없고 또 소위 말해서 일정한 가족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제어적 장치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게임의 일부 활성화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를테면 심리적으로 뭐 취약하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범죄 행위로 나가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발생하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의 공통적 특색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져야 할 텐데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하는 겁니까? 뭐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범죄 또는 깜짝 놀랄 만한 범죄가 생기면 무작정 사이코패스적 흥미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래서 과연 그 사이코패스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예. 사실은 의문이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회적 리더도 이 흉악범의 사이코패스 점수와 거의 뭐 동일하다고 하는 점들도 많이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코패스적 문제로 흥미 위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사회의 병리적 구조의 문제, 또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자체를 사실은 다 봉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소수의 그 문제에 불과하고 사회 전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코패스적 흥미 위주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흉악범이 사이코패스 점수가 25점이면 어떻고 27점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그 본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에 맞는 맞춤형 형사 정책을 내놓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다소 흥미 위주의 점수 매기식 사이코패스적 접근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었던 건지 그와 같은 반성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러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할 부분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그런데 또 해주셨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 검사 그 자체가 꼭 수사기관이 반드시 해야 될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양형 요소의 전혀 뭐 고려 요소도 아닙니다. 다만 독특한 심리적 그 특성에 불과한 것인데 예. 이와 같은 그 사이코패스 접근을 우리 사회가 너무 과잉 소비하거나 예능적으로 소비한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모레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립니다. 공개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특강법 8조 2에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예. 그 조건 자체가 지금 다 이제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특정적인 체크리스트 기준 또 외부 전문가, 내부 경찰관에 의해서 전격적인 이제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 4가지 조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또 당사자가 그 청소년이 또 아니고 이 사항 자체는 특강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유형에 분명히 속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점도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것이 사실은 그 외국의 뭐 유명 언론, 뭐 CNN, 뭐 ABC, 뭐 뉴욕 타임스 이런 그 흉악 범죄의 그 얼굴을 국가가 사전에 알아서 마스크까지 씌워주거나 얼굴을 모자까지 씌워주면서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과잉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거의 이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여러 가지 생기는 흉악 범죄의 그 대응 차원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복잡한 얼굴 신상 공개 그 제도를 전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도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피해자가 등산이 아니라 출근 중에 참변을 당했거든요.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분도 상당히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그 일 때문에 사실 당일날 뭐 단순히 뭐 등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길을 이용해서 근처에 있었던 학교에 출근하는 뭐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공상 또는 이런 보훈 관련된 법에 의하면 이 직무와 관련된 출퇴근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재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 재해에 의한 규정에 있어서 분명히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와 교육 단체 등에서 이른바 공무상 재해에 일정한 해당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가 올라왔거든요. 범인 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실제로 그 계정이 예. 소위 말해서 경찰관의 그 계정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혹시 어떤 제3자가 경찰관 계정을 탈취를 해서 가짜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그야말로 흉기 난동 예고에 그린 것이죠. 예.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현재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고 해야 할 가장 일선에 있는 경찰관이 그야말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기강에 있어서 문제가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찰청 차원에서 엄격한 이 처벌 또는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정말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소위 사전 위험 신호가 아닌가라고 하는 진단도 경찰 조직 진단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오송의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대응에 있어서의 많은 동원 또 그 이후에 잼버리 활용 전별이 서울로 이송하고 경비에 관한 또 동원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면 각종 지금 집회 시위에 있어서 쉬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동원 또 이런 상태에서 흉기 난동에 있어서 특공대 또는 순찰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증폭 그래서 혹시 내부적인 필요도와 내부적인 불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에 있어서의 내부 지금 조직 관리는 혹시 위험성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전 신고도 사전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이 경찰관이 정말 이와 같은 이야기와 소위 말해서 흉기 난동 예비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엄중한 처벌 또는 조직 차원에서의 사전적 진단이 동시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대전에서 신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나흘이 지난 오늘까지도 용의자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계획을 많이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 바로 강도입니다. 그래서 은행 또는 신협 이렇게 소규모의 이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아마 수십 회 이상 답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범행을 성공하고 나서 이른바 금전적인 강취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도주를 할지 그다음에 본인이 특정적인 장소와 시간에서 이른바 변복이라고 하죠. 옷도 이제 갈아입고 뭐 이런 행위도 다 마음속에 철저히 계획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CCTV에서도 이른바 미확정 도로에는 CCTV가 지금 설치 안 돼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도주를 했다. 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신협의
접근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의 이른바 헷갈리게 만드는, 즉 본인의 동선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상당히 그 복잡한 형태로 도주를 했다. 따라서 지금 신원이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를 용의자를 그 특정을 해야 이 용의자의 이를테면 지역적 연고감이 있는 곳에 형사를 급파해서 수색을 한다든가 또는 검거를 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범행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헬멧을 착용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겨울용 파카 같은 뭐 이런 또 잠바를 입은 것 같습니다. 손에 또 장갑까지 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화기 그 분해를 사용을 해서 이 직원들을 제압을 했는데, 그 소화기 자체도 사전에 준비를 해오고 그것도 함께 수거해서 이렇게 달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생체적 정보 자체가 지금 그 파악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며칠에 거쳐서 아직 용의자 특정도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3년 전에 또 대전에서 권총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었고 2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었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때가 떠오른다라고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대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그 동일성,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쭉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그 계획성, 뭐 그 당시에도 국민은행으로 그 생각이 되는데요. 언제 그 현금 수송이 이루어진가에 대한 시간적인 포착도 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도 그 미리 준비해서 특정적인 다른 지하 주차장에 옮겨놨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근처에서 일정한 총기 자체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뺏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사안에서 오토바이도 미리 그 근처에 있었던 곳에서 절취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그 모습 자체는 상당히 그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약 20년 전에 발생했던 대전 총기 간도 사건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력 범죄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살인 예고로 경찰력 낭비 문제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찰 인력이 현장에 좀 부족하다던데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그 분석에 의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순경이 원래 그 TO에 비해서 반 정도가 그 부족하고 또 그 경감 그 계급은 TO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많다.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그 원인 자체는 이 승진 소요 기간이 상당히 그 줄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즉 그 과거 같으면은 순경 경장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해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승진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경 자체가 빨리 이제 승진하게 되니까 순경 티오가 없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요. 또 경감이 그 많은 현재 그 이유는 그 소위 말해 자동 승진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경감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또 빨라진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현장에 대한 그 경찰력에 대한 보강, 뭐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과 그 접촉을 하면서 시민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바로 물리력을 사용을 해서 해소하는 것이 경찰의 그 본연의 그 임무인데, 지금 112 신고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경찰 인력 자체가 지금 적어진 이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어서의 그 대폭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시사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사건 짚어보도록 하죠. 이 제트스키를 타고 미입국한 이 30대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게 상당히 좀 특이한 그 사건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제트스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상 오토바이 비슷한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레저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둥구 지역에서 그 인천 그 쪽으로 300km나 되는 이런 그 긴 거리를 상당한 거리죠. 상당한 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료 자체도 주렁주렁 달고 왔습니다. 약 그 7개, 8개 그 통을 마련해서 연료를 그 다 소진하고 나면은 다시 그 주입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그 인천 쪽으로 그 접근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 갯벌에 이 수상 스키가 이렇게 그 걸리게 돼서 사실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또 그 소방에 구조 요청을 했고요. 또 요 직전에 군에서 무엇인가 그 미확인 물체가 발견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해경에 그 이제 통지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과연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할까요? 무리한 이런 그 입장에서 바다를 넘어왔느냐? 어떻게 본다면 혹시 뭐 중국에서
범죄를 한 것은 아닌 것인지 어. 뭐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예. 지금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혹시 뭐 북한과 관련된 뭐 대공 용의점은 현재는 이제 그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철저한 경위에 있어서 그 해경이 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이 중국인 국내에서 수사받고 처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국내에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방도 또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혼자 했는지 아니면 목적이 과연 무엇인 것인지. 그런데 전에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국내에서 또 상당 기간 거주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형 지물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밀항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당국이 결정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